200살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노년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거동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장수의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겠죠. 지금 60대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인 83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있는 셈입니다. 하루에 자유시간을 평균 10시간 정도로 잡으면 20년 동안 약 7만 3천 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7만 3천 시간이라니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건강하고 행복할지 아니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흘러갈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사시는 분들은 공통된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무병장수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256살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중국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7가지 핵심 습관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소중한 팁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병장수의 비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장수를 위한 7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장수 습관은 바로 청력 관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면 귀가 먼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청력 저하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78세의 김 할아버지를 진료했던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아들, 며느리가 내 앞에서 소곤소곤 말한다며 서운해 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 실제로는 할아버지의 청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어요. 자녀들이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듣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보청기를 사용하시게 된 후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원활해지고 신기하게도 전체적인 기분과 활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이전에는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감까지 느끼셨던 것이었어요. 귀가 멀면 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청력이 저하되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란셋이라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9배 높다고 해요. 또한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을 회복한 경우 이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 되셨다면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력 저하가 있다면 보청기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경과 마찬가지로 보청기도 우리 감각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작은 보청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선생님, 나 아직 보청기 쓸 나이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청력 관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청력을 잘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비결이니까요. 또한 가족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이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수 습관인 외모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외모가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외모에 신경 쓰는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자문 활동을 하는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미용의 날을 운영했어요. 머리 손질, 간단한 화장, 옷, 코디 등을 해드리는 날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어르신들의 식사량이 늘고 대화도 더 활발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미용 서비스를 받으신 후에는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외모 마이너스 기분 피드백 순환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행동이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좋은 기분은 다시 자기 관리 의욕을 높이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외모를 가꾸는 과정에서 속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 운동도 되고 이것이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자율성과 자존감을 높이고 이는 우울증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라고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이 이 연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정기적인 이발, 면도 등의 기본적인 외모 관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남성 어르신들이 매일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존감 지수가 약 27%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화려한 화장이나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자신을 가꾸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면 내 마음도 소중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장수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적절한 육류 섭취입니다. 요즘 건강 정보를 보면 육류가 마치 건강의 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권유로 2년 동안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셨는데 그 결과 근육량이 크게 감소하고 무기력증이 생겼어요. 검사 결과 단백질 부족과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되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보충 식단으로 바꾸신 후에는 체력도 회복되고 일상생활도 훨씬 활기차게 변화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특히 노년기에는 과도한 식이 제한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죠.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성인보다 약 20-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육류 섭취는 좋지 않지만 하루에 손바닥 크기의 육류나 생선을 드시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구이나 찜 같은 조리법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단백질 부족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식이 좋다는 말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완전 채식만 고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콩류,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단백질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두부, 계란, 요구르트 같은 식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4분의 1은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 콩류 등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워보세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특정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장수 습관으로는 의외로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되는 씹는 습관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적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자연 치아가 20개 미만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씹는 행위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 영상 촬영 연구에서도 씹는 동작을 할 때 뇌의 여러 부위, 특히 기억과 관련된 해마 부위의 활성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씹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에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매일 오징어를 씹는 습관이 있으셨죠. 당신의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오징어 다리 하나씩 씹는 게 내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단단한 음식을 많이 씹는 행위가 실제로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씹는 습관과 관련해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동안 껌을 씹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껌을 씹은 그룹에서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물론 껌에 함유된 성분의 영향도 있겠지만 씹는 행위 자체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임플란트나 틀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씹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을 관리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랑한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은 오징어나 육포, 당근 같은 단단한 음식도 씹어보세요. 또한 식사할 때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며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일상 속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섯 번째 장수 습관은 노년에도 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곤 하는데 사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적절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이란 꼭 돈을 버는 직장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90세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85세까지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비록 단순한 책 정리 작업이었지만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었죠. 내가 없으면 이 책들을 누가 정리하겠어? 라고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셨어요.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일과와 사회적 소속감이 본인의 장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은퇴라는 개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가 있죠.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이쿠가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일어나는 이유, 즉 아침에 일어나야 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오레곤 건강과학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32% 느렸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활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건강에 맞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 마을 봉사활동, 취미 모임 운영 등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또한 평생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손녀에게 요리법을 가르치거나 지역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알려주는 것 같은 활동은 여러분께 존재감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6번째 장수 습관으로는 수면 리듬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기상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유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계속 졸리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기상 시간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날은 아침 6시, 어떤 날은 9시, 또 어떤 날은 11시까지 주무셨죠.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교란시켜 수면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인체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 할머니께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베란다에 나가 10분간 햇빛을 쬐는 습관을 권해드렸는데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이는 호르몬 분비, 혈압 조절, 그리고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으로 이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오후 3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준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루틴은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뇌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 뇌 속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7번째 장수 습관은 성호르몬 관리입니다. 이 주제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노년의 건강과 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대개 50세 전후로 폐경기를 경험하시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안면, 홍조, 기분 변화,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여러 변화가 찾아오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대략 50대 중반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근력 저하, 의욕 감소,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폐경기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노부부가 계셨어요. 두 분 다 60대 중반이셨는데 남편분은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고 아내분은 불면증과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성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적절한 호르몬 보충 치료 후에는 두 분 다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셨습니다. 성호르몬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뇌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 에너지 수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성호르몬 수용체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지속적인 피로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이 있으시다면 한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항성 운동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등의 식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성호르몬은 단순히 성과 관련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와 활력, 뼈 건강,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건강한 장수를 위한 7가지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오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역사 속 장수 인물들도 비슷한 습관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200살 넘게 살았다는 전설적인 의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200살 넘게 살았다는 전설적인 의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청훈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청훈 선생은 1677년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생애 기간이 무려 256년 혹은 일부 기록에 따르면 197세까지 살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는 중국의 한약사이자 무술가로 평생을 깊은 산속에서 지내며 약초를 캐고 도가적 수련을 하며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았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청훈 선생의 장수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 전설을 넘어 일부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해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1930년대 기사에서 이청훈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청나라 황실이 1827년과 1877년 두 차례 그의 생일을 축하했다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각각 150세와 200세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중국 사천성 성도 대학의 오중걸 교수는 이청훈이 실존 인물이며 많은 제자와 후손을 남겼다는 지역 기록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가 1927년에 양센 장군의 초청으로 스촨성 완센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청훈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가 즐겨 했던 말로 마음을 항상 조용히 하라. 거북처럼 앉고 비둘기처럼 걸으며 개처럼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과 신체의 조화를 강조한 삶의 철학이었죠.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수명 단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청훈 선생의 평온한 마음가짐이 장수의 비결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특징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청훈 선생은 산속에서 살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약초를 채취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숲 테라피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걷기를 한 그룹이 도시에서 걸은 그룹보다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가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청훈 선생은 매일 구기자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구기자는 현대 과학에서도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간 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입증된 약재입니다. 특히 구기자에 함유된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구기자에는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네 번째는 소식이라 불리는 절제된 식습관이었습니다. 이청훈 선생은 언제나 배를 7분만 채우는 식사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칼로리 제한과 유사한데 실제로 적절한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식은 세포 내 단백질 생성 기전과 관련하여 리보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이청훈 선생은 규칙적인 수면과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수명 연장과 뇌 건강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죠. 놀랍게도 그는 생전에 24명의 아내를 두었고 180여 명의 후손을 남겼다고도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며 이제 세상에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193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청훈 선생이 정말로 256세 또는 197세까지 살았는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건강과 장수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영감입니다. 그가 실천한 평온한 마음, 자연과의 교감, 구기자 같은 약초의 활용,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청훈 선생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가 전한 메시지처럼 오늘 하루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살아보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청훈 선생의 장수 비결은 평생에 걸쳐 실천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하지만 효과적인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화되고 비타민 D 합성도 촉진됩니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나 창가에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침 햇빛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그것 대신 창문을 열고 10분간 햇빛을 쬐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계절성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점심 식사 중 음식을 30번 이상 씹어 먹기입니다. 하루 3끼 모두 천천히 씹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점심 식사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음식을 오래 씹어보세요. 이것은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더 커져서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한 입당 30번 이상 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약 23% 낮았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는 노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죠. 또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식사 자체를 더 즐길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명과 전화로 대화 나누기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장수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문자나 SNS보다는 직접 목소리를 주고받는 전화 통화가 더 깊은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의 통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외로움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화 통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감정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느끼고 웃음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세 가지 습관과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장수 습관을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노년의학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몇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비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력 관리부터 외모 가꾸기, 적절한 육류 섭취, 씹는 습관의 중요성, 일의 가치, 수면 리듬 유지, 그리고 성호르몬 관리까지 7가지 장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00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적인 중국의 의사 이청훈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평온한 마음과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보았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노년의학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몇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타고난 운명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 습관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셋째, 웃는 얼굴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속 깊이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다. 과거처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7만 시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